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엄청나게 공들여서 키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다른 나라한테 빼앗긴다면 정말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문제점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13년 동안 공들여 키운 글로벌 플랫폼 기업 라인을 지금 자칫하면 일본에 빼앗길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라인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처럼 일본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쓰는 국민 메신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라인의 지주회사 A홀딩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 네이버가 정확하게 50%, 그리고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정확하게 50%를 반반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총무성이 라인의 경영권을 일본 기업에 넘겨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압박이 너무너무 거세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간다면 13년 동안 애써 키운 라인의 경영권 그대로 고스란히 일본한테 넘겨줄 그런 위험성이 너무나도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도대체 어떤 핑계로 강제 매각을 시도하느냐? 이게 제가 보기엔 너무 사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난해 11월 해킹으로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됐는데, 자, 이 사건이 생기니까 일본 정부나 아니면 일본 언론들이 일본인들을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뭐라고 몰아가냐면 일본인들의 국민 메신저 경영권을 한국 기업에 맡겨서야 되겠느냐, 이런 여론을 막 만들어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여론이 커지니까 일본 정부가 이걸 이용해서 한국 지분을 강제 매각하는 걸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라인이 처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라인이란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네이버의 자회사였던 NHN 재팬이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NHN인 거죠.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카톡에 밀렸지만 일본과 대만에서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태국, 인도네시아, 스페인,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만 국민 메신저가 아니라 대만에서도 국민 메신저니까, 자, 이런 기업을 빼앗겠다는 건 사실 구글의 경영권을 빼앗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구글이 혹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구글한테 너 미국 경영권 가지면 안 되겠어, 우리 일본이 가질래, 이렇게 못할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이렇게 마음껏 경영권을 지금 현재 내놓으라고 아주 당당하게, 아니 이걸 어떻게 당당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일본 정부가 아예 대놓고 지금 현재 경영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강압적 지분 매각 압박 왜 불리한가? 여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 해킹 맛집입니다. 상습적으로 해킹을 당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킹을 많이 당해도 경영권을 빼앗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은 일본의 국내 기업이 아니잖아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러면 라인을 먹으면 동남아나 아니면 유럽까지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스페인 같은 나라는 라인이 엄청 진출해 있으니까, 더군다나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하겠다는 그런 얘기나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적국의 경영권은 빼앗은 적이 있어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방의 경영권을 빼앗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적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라인의 천문학적인 부가가치 창출 문제를 보면 정말로 이거는 빼앗길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일본은 원래 해커들의 놀이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일본은요, 해킹당한 역사가 너무나도 깊어요. 세계 최초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킹에 관심을 갖게 만든 사건, 그것도 일본에서 일어난 겁니다. 2011년 4월인데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해킹 사태가 있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 이 다른 사람하고 게임을 하려면 반드시 이걸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개인정보를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버가 해킹당하면서 무려 7,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해커한테 노출이 됐습니다. 동시에 소니 엔터테인먼트는 2,4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이게 세계적으로 엄청 난리가 난 사건이 됐습니다. 당시에 피해자만 무려 1억 명이 넘었거든요. 이게 일본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던 나라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건은 고작 51만 건이라 일본에서는 사소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이렇게 해킹을 당했을 때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의 태도는 뭐였냐?
몽땅 해커 탓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이걸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어나니머스라고 유명한 해커 집단의 짓이라고 하면서 우리 일본 기업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 어나니머스의 잘못이에요. 이래놓고 막 수사를 부탁하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어나니머스의 잘못이라는 걸 전혀 입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소니 경영권을 빼앗기는커녕 소니를 보호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야말로 자국 기업하고 우리나라 기업을 이렇게까지 차별하기는 정말 너무나도 심했다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 해킹이 끝이 아닙니다. 2014년에 소니 픽처스 해킹 사태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개봉하지도 않은 최신 영상이 유출돼서 이게 다 복사돼서 돌아다녔고요. 자, 개봉하지 않은 영화의 대본이 유출돼서 전부 스포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배우들의 낮은 출연료가 다 드러났는데, 자, 제니퍼 로렌스가 이 사건 이후에 한 2년쯤 뒤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 해킹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남자 배우들하고 이렇게까지 출연료가 차이 나는 줄 정말 몰랐는데 내가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해 보일까봐 말을 못했다. 이러면서 16년에 굉장히 수줍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전 세계인들한테 피해를 입혔을 정도로 일본 기업은 그동안 해킹 맛집으로 자리 잡아왔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 많은 해킹 속에서 단 한 번도 경영권 내놓으라고 압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엔 고작 51만 건으로 경영권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한다? 이거는 형평성이 어긋나도 너무나도 어긋난 거죠. 우리 정부가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해킹당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데 지금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일본 여론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본인들의 국민 메신저 경영권을 한국 기업에 맡길 수 없다, 이런 핑계로 자꾸 이렇게 경영권 박탈을 시도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일본 여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영권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 정확하게 50대 50이니까 어떤 결정을 하려면 한국과 일본 기업이 모두 동의를 해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닌 거죠. 더군다나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왜? 라인은 대만의 국민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인구 대비 사용자 비중은 대만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대만 기업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친다면. 더군다나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각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의 경영권을 일본 정부가 빼앗겠다 감히 말 못하잖아요. 전체 이용자 2억여 명 중에서 일본 내 이용자는 9,600만 명이고 동남아시아 시장 같은 곳에서는 시장을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일본의 야심은 결국 라인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의 플랫폼 시장까지 먹겠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구나 진짜 억울한 거, 실제로 라인을 운영하고 키운 건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걸 키운 거지 일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이 경영권을 대놓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공산국가는 종종 서방의 기업 경영권을 탈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에선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멀쩡한 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강탈을 해갈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요. 자,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표적으로 경영권을 제한한 사례, 이게 바로 틱톡이죠. 최근에 미국이 틱톡의 경영권을 제한하고 요걸 미국 기업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건 미국 입장에서 충분히 명분이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가서 플랫폼 사업을 전혀 못하게 중국이 규제를 다 막아놨는데, 중국 기업은 미국에 와서 뻔뻔하게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걸 얼마든지 뺏어갈 명분이 있다고 생각돼요. 더군다나 중국은 미국하고 패권 전쟁의 명백한 적국이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틱톡의 사례와 지금 라인의 사례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멀쩡한 자본주의 국가가 적국도 아닌데 이 경영권을 뺏어간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번 정부의 특징이 뭔가요? 출범과 동시에 일본과의 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있죠.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일본이라고 이번 정부가 꼽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과거 한일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그때도 빼앗기지 않았던 라인의 경영권을 지금 빼앗긴다? 아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라인이라는 기업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을 꿈꾸던 네이버는 이제 라인을 빼앗기고 나면 로컬 기업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안 된 거죠. NHN의 장기적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죠. 자, 플랫폼 기업의 가치는 특히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그 가치를 결코 돈으로 따질 수 없는데요. 자, 제가 아무리 카카오톡을 싫어해도
카카오톡이 없으면 다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죠. 내 옆 사람이 사용하면 아무리 내가 싫어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효과. 이게 네트워크 효과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한번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시장을 무조건 장악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웬만해서는 시장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기업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고, 특히 그게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라면 더욱더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라인이 갖고 있는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진짜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라인 프렌즈 이 상점에 이렇게 줄을 엄청나게 쓴 모습이 보이죠. 해외 관광객들 일본에서도 오고 동남아시아에서 오고 전부 라인 프렌즈 들렸다 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캐릭터 상품뿐만 아니라 온갖 부가가치를 여기서 창출할 수 있고, 한류에 엄청난 허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라인의 가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더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도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AI에서 엄청 많이 뒤졌잖아요. 중국이나 미국이 훨씬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완전히 뛰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보다 조금 유리한 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사실 AI를 서버에서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앞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말기, 뭐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태블릿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렇게 기계 자체에서도 작동되는 AI가 꼭 필요한데요. 우리가 대기 시간도 굉장히 문제고, 언제나 이 네트워크망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신망이 마비되거나 아니면 통신망에 조금이라도 지연 시간이 있었을 때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그 답답함을 풀어내야겠죠. 통신망이 마비돼도 우리한테 필요한 AI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온디바이스 AI 시장인데, 앞으로 굉장히 커나갈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디바이스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나마 우리가 AI 시장에서 지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말기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진짜 중요한 게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또 하나 중요한 요소죠. 카카오라든가 라인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라인을 먹겠다, 이 얘기는 앞으로 엄청난 혁명을 가져올 AI, 온디바이스 AI를 일본이 자기들이 먹겠다라고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온전히 키운 그런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아 와서 자기들이 AI 혁명의 온디바이스 산업을 어떻게든 침발라 보겠다, 먹어보겠다, 이렇게 일본이 나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의 구군이 걸린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라인의 경영권을 한번 빼앗기고 나면 다시는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도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이버가 키운 라인, 일본의 경영권 빼앗기나 글로벌 플랫폼 전략 좌초 위기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정현 중앙대 교수님의 인터뷰가 실려 있던데,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와 함께 뒤통수를 친 만큼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 이상 네이버가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저도 너무나도 이 교수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100% 가만히 있다가는 경영권 빼앗깁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현재 네이버 입장에서 최선은 지분을 넘겨주더라도 최대한 높은 것으로 파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 절대로 지분 넘겨주면 안 돼요. 이게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AI 혁명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AI 혁명 가능성을 일본에 넘겨주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패권 다툼의 그 한복판에 있는 거거든요. 이 기술 패권에서 한번 밀리면 대한민국에 지금 새로운 산업이 하나도 없는데, 이대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지식한방에서 제가 강조드렸죠. 2005년부터 22년까지 대한민국 10대 산업 가운데 단 한 개밖에 진출한 게 없다. 그게 디스플레이 하나잖아요. 근데 그 디스플레이마저 중국한테 밀리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17년 동안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온디바이스 AI 혁명까지 일본한테 고스란히 넘겨주고 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뭐 먹고 사나요? 우리 반도체 기업은 전부 다 첨단 공장들은 대부분 미국 가서 짓고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공장도 대부분 미국 가서 짓는데, 이번에 AI 혁명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 라인마저 넘겨주면 대한민국의 2030년대 미래는 도대체 뭘로 만들어갈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정한 시한은 너무나도 다급해요. 7월입니다. 여기다가 소프트뱅크는 당장 5월 달에 지분 내놔라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왜? 뒷백이 일본 정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네이버가 혼자 싸우니까 이게 지금 상대가 안 됩니다. 사기업이 어떻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우겠나요? 자, 한국 정부가 당장 나서지 않으면 우리 미래 산업 중에서 가장 굵직한 거 하나가 고스란히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자, 라인을 놓치면 AI 혁명 글로벌 플랫폼을 놓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제가 항상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대안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일본 정부가 먼저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냐? 일본 정부가 한 조치를 그대로 배우면 되는데, 자, 2019년에 일본 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있었죠. 이것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을 지키려고 무역 분쟁까지 불사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과거사 문제까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 분쟁까지 불사한 거겠지만, 어쨌든 일본 정부가 이렇게 뒷배가 돼주니까 일본 기업들은 그냥 거의 우리 정부한테 배째라식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자,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일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방법을 써서 우리하고 맞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의 먹거리가 달린 산업을 놓고 과연 어떻게 할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요.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 분명히 댓글에 달릴 거예요. 꼭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본은 강대국이라 그런 나라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댓글 분명히 달릴 거고요. 자, 근데 일본이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1인당 GDP는 거의 같아졌습니다. 제가 지난 지식한방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구매력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미 2020년에 일본의 1인당 구매력 기준 GDP를 능가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빨 덕분에 우리보다 한 2.4배 정도 경제 규모가 큰 건 맞습니다. 자, 근데 2.4배 정도, 이걸 강국이라고 우리가 아무런 외교 정책을 쓸 수 없다. 그냥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거 이대로 만약에 일본이 시키는 대로 일본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미래 산업을 다 빼앗긴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2.4배가 아니라 3배, 5배 차이가 나겠죠. 왜? 우리의 미래를 다 빼앗기는 거니까. 자, 이거의 정반대 사례가 뭐냐?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입니다. 자,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의 힘이 프랑스의 10분의 1도 안 됐었을 때 외교력을 활용해서 국익을 지켜냈습니다. 프로이센의 국익을 계속해서 외교력으로 확보해 나가니까 프로이센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진 겁니다. 만약에 비스마르크가 우리는 프랑스한테 상대도 안 돼.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졌다 치자. 프랑스가 달라는 거 다 주지 뭐. 그러면 10분의 1이 아니라 프로이센은 100분의 1로 떨어졌겠죠. 그런데 비스마르크는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힘, 그 힘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지렛대를 활용해서 국익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를 능가하는 엄청난 유럽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당시의 프로이센하고 비교한다면 약소국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고, 인구발을 일본이 내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지렛대를 갖고 있는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치 약소국처럼 행동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산, 소중한 자산마저 일본에 다 빼앗기게 되고 진짜 약소국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자, 일본처럼만 딱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일본 기업을 지키려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이미 무역 분쟁 때 목격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못할 게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 기업을 지킬 힘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지렛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찾아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